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투자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 86번가 우리 빛광우 정광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좀 과찬을 해주셔서 지금 사실 아니에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과찬이 아니고 저희끼리는 다 아는 얘기죠. 저희 그 소위 말하는 전문 업자들끼리는 알죠. 얼마나 우리 정광우 대표께서 시장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프로치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고 자료들을 찾아내고 이 자료들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옛날 펀더메이트 저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실력이 훨씬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사람이 역시 그래서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펀드 매니저라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돌아가야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훨씬 그게 영향이 있으십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오늘 오시는 날 FOMC 회의가 끝났고 파월이 정말 오랜만에 옛날의 느낌 같은 약간 비둘비둘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 보셨고 관전평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걸 분석하는 게 좋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하고 사실 좀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뭐 가령 시장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몇 차례 못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말에는 이렇게 인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채권은 봤었고 대신에 반면에 연준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또 표현도 굉장히 강하게 여러 차례들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연준이 지금 이제 시장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준을 봐오면서 지난 12월 FOMC에 의사록이 나온 걸 보면서 내가 알던 연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원색적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상 아주 꾸짖는 듯한 그런 표현이 들어갔었거든요. 시장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부적절하게 금융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이 싸우는데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만약에 저도 그랬어요. 저보고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면 가서 그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했었던 그 당시 그러고 나서 FOMC 12월 끝나고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때 네. 그런 태도를 보이고서 그 뒤에 이제 뭐 의사록이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딱 그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FOMC가 또 열린 거거든요. 간밤에. 네. 금리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과연 그러면은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냐? 그때하고 금융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나왔는데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꾸짖었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준이 태도가 많이 변했구나. 근데 사실 그게 조금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감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가 원래 그 매파로 분류가 돼 있는데 월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까지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이 맞다면 그러면 연준이 정책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시장의 예상처럼 흘러간다면. 근데 그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이번에 또 파월이 질의응답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연준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꼬리 위험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연준이 혹시나 각종 지표들이 좀 완화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긴축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우려를 했는데 그거는 이번 회의 결과로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만 잘 나오면 그러면은 연준도 거기에 호응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고 아마 인플레는 하여튼 저는 뭐 계속 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연준이 생각보다는 지금 요번에 보신 뭐 두 차례 일단 인상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그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두 번 하기로 했다. 금리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정 대표님은 한 번만 금리 인상하고 아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강하게 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성명서 자체에는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인상 자체에서 이제 복수를 S를 추가를 해서 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번 인상은 일단은 표현한 거다. 그다음 뒤에도 뭐 인상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했거든요, 요번에. 네. 그래서 2번 인상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보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읽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서 한 번 하고 멈출 수도 있거나 뭐 하여튼 멈춤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질의응답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멈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번에 위원들끼리 토의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테이퍼링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상당한 이라고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서 기준점을 항상 정해놓고 발표를 하고서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멈출 때도 뭔가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논의를 했냐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잠깐 멈춥니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고 yes or no가 아니라 3주 뒤에 의사록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일단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또 이렇게 질문도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한 번 인상 이후에 멈춤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견해가 어떠하냐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뭐 누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우리 생각대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갈 걸로 보는 것 같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해주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말하고 조합을 해보면 만약에 인플레가 시장 예상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음번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내비쳤다 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향후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하고 5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3월은 올릴 건데 5월까지 나오는 데이터 보고 만약에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오면 5월에서부터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예,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한번 환기를 하기 위해서 역시나 시장이 오히려 연준보다 경기 분석을 더 잘했다. 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도 있겠습니다만 채권시장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죠? 네, 채권 시장이 이런 쪽에서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인플레가 처음에 오기 시작할 때에도 채권 시장에서는 두려움 가졌었거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연준 위원들도 물론 훌륭하고 거기 엄청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시장에서 정말 치고박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본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정말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게 항상 더 맞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양쪽을 항상 조합해서 잘 좀 생각을 해야지 너무 한쪽에 뭐 연준이 무조건 맞을 거야. 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칼자루는 연준이 가지고 있지만 그 칼자루를 어떻게 휘둘를지는 연준보다도 채권 시장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채권을 열심히 보시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연준은 좀 더 이제 뭐 다방면까지도 아마 고려하셔야 되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기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잘 나오면이라고 데이터 디펜던트 이제 할 때. 데이터라는 거는 뭐 인플레는 내려갈수록 좋고요. 네. 임금 쪽은 꺾일수록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로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연준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대목, 데이터에서 가장 큰 대목은 결국 고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졸추 나온 거 보면은 뭐 적지 않고, 근데 이제 ADP는 좀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고용에 대해서 연준이 실수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번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한 3번이니까 5번 정도 쓰셨던데 그걸 보면서 인플레 쪽에 완전히 좀 너무 낙관적인가? 그렇게 아마 질문하신 분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이 아직까지도 강한데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를 엮어서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답변이 꽤나 뜻밖인 게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이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실업이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 증가가 많이 꺾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고 보면 연준이 원하는 거는 고용을 들여다보는 건 인플레가 내려오는 경로에 일반적으로는 고용 둔화가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고용이 반드시 망가져야지만 인플레가 내려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도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까지 고용 둔화 없이도 인플레 내려가는 걸 받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량의 실업이나 아니면은 거의 고용 증가가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서도 인플레의 안정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뒤이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대량의 실업 증가 없이도 우리는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네. 2%의 물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획기적으로 좀 왜냐하면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용이 반드시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 갖고서는 약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그 PMI 그 구매관리자 지수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까지 빠지게 되면 경기가 정말로 좀 뭐 소위 말하는 리세션이든 일부 침체든 뭐 낮은 침체나 어떤 침체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높아지는 거라서 고용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잘 안 빠지고 오히려 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또는 임금 상승률 요 정도만 그렇게 높지 않다면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좋게 나와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위험을 다 고려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인플레가 안 꺾이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에 혹시나 근데 너무 나빠 침체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려면 고용 쪽이 너무 나빠져도 안 좋죠, 사실. 네. 그래서 고용이 적당한 강도로 근데 임금 상승률은 꺾여주면 정말로 베스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가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뭐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할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는 가는 상황이고요. 뭐 5%에 도달을 하고 나면 이 자체가 미국 경기 우리가 이제 장단기금 역전 요즘 얘기도 안 하는데 실제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고 3년과 2년물 3개월물과 2년물의 금리도 역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를 과연 여기서 이거 끝났으니 좋아지니까 이제 편하게 투자해도 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가지 차이 나는 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플레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많이 높았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금통위가 있었을 때에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다 한국도. 네. 그럼 이게 이제 침체를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러하겠지만은 인플레가 갑자기 과도하게 온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미래에는 안정,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그것이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작용을 안 할 거야라는 것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네. 초단기 금리에는 인플레가 높으면은 그걸 막기 위한 금리의 인상분이 다 반영이 되지만 3년이나 5년이나 10년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인플레가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야라는 거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평시에 우리가 보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침체를 향할 거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준이 지금은 독특한 정책을,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정책을 폈죠. 네. 포드 가이던스라든지 대차대조표를 건드리는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을 써가지고서 왔는데 이것 자체가 또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장단기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났었을 때에 과거에 보면은 심대하게 차이 난 경우가 50년대 이후로 8번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려 7번이 침체로 갔었어요. 네. 근데 한 번이 안 갔거든요. 예. 그 한 번이 안 갔던 경우가 60년대 중반인데 네. 그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확률이 낮아 보이죠. 네. 그렇지만은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투자자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재고 조정 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많이 하셨었는데 아주 가파르게 지금 한국은 재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순식간에 분기 전분기 사상 최고 실적에 이번 분기 뭐 몇 년 내 최악의 실적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주가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뭐 무조건 안 좋고 엄청나게 안 좋다는데 이게 이제 재고 조정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기업들 중에 만약에 이 기업이 뭐 가령 소비재 기업이다. 근데 재고가 많은데 재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다. 판매가 뭐 인기가 떨어져서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꽤 오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소비재 선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별로 필요 없거나 뭐 못하다 그런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철강제를 만들어 파는 거는 그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디서든 요런 스펙 내로 만들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경기에 따라 가지고서 위아래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네. 보통의 경우에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주가로는 바닥이고요. 또 정반대로 너무나도 잘 되고 이익이 너무 좋을 때에는 주가가 피크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게 전형적인 경기 민감 시클리컬의 특징인데 한국은 반도체부터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에 재고가 피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적자가 아무리 많이 나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익이 잘 나고 재고가 너무 적어요 하면 긴장을 하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주가가 고점이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아주 그냥 클래식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난 거는 사실은 다음 분기에 적자가 더 크게 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적자가 가장 크게 나타난 그 지점, 즉 재고 조정을 가열차게 했던 그 지점이 주가로는 거의 이제 바닥권 시그널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거를 봤었을 때는 주가가 항상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걸 네. 가지고 레포트가 나온 것도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날씨에 비유해가지고서 레포트 많이 쓰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뭐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왔다 그랬는데 최근에 봄이 오고 있다라고 레포트를 내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원래 이럴 때에는 이익 안 본다. 그 다음에 미래 추정치도 안 본다. 당연히 나쁘다. 이때 봐야 될 거는 재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바텀업 할 수 있느냐만 네. 봐야 되고 과거에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다로 아주 심플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디램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시중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바닥 시그널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건대는 여기서 올라주면 제일 좋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주가 올라온 게 합리화가 되고 주가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요. 네, 투자자분들이 연준을 이제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준을 너무 많이 들여다봤고 또 연준 위원들의 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좀 줄이셔도 될 것 같다는 네. 거고요. 데이터에 우리가 집중하자인데 근데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못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예상보다 뭐 가령 임금 상승률이 좀 낮게 나오는 달도 있고 어떤 때는 높게 나온 달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증시가 한번 크게 급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다져가고 상승을 모색하는 구간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혼재되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게 이제 그 흐름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시라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는 거시경제, 매크로 분석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요도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시청자와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럼 언제 거시와 매크로를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금융 장세에 들어갈 때이고요. 그럴 때에는 개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실적도 좋고 또 실적이 좋으면 기업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희망차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21년도 정도의 상황인 거죠. 예. 그럴 때 개별 기업을 보게 되면 정말 버리기가 아깝죠. 네. 내가 이 가격에 이걸 팔아야 된다니인데 사실 그럴 때에는 매크로를 보고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요. 그때가 이제 매크로를 열심히 보셔야 되는 시기이고 많이 빠졌다라는 게 제일 크죠. 사실 증시가 30-40%씩 빠졌으니까는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약간의 호재만 나오더라도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크로에 대한 관심은 줄여나가고 네. 뭐 본인이 좀 잘 자신 있고 이러신 분야로 집중을 해가지고서 개별 기업 쪽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금리하고 한번 연결해서 매크로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금리가 어떤 방향성을 들 때 우리는 매크로에 집중해야 되고 금리가 어떤 방향일 때는 뭐 조금 덜 신경 써도 되고. 네.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이들 기준금리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환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저자들조차도요, 장기금리를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금리를 올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금융시장에 완화가 나타났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서로 간에 양립할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긴축을 하는데 완화가 돼. 이 말을 이거잖아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금융 환경은 완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장기 금리가 네. 더 이런 쪽에서는 많이 설명을 해준다 이고요. 실제로 장기 금리가 부시게 되면은 10월 하순부터 그때가 10월 중순이 고점이고 미국 장기 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5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사이클이 14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이 실은 침체로 이어졌어요. 근데 그 3번의 침체가 나지 않았던 시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준금리는 그 뒤에도 더 올려갑니다. 근데 그 금리 인상에 한 2번, 3번 전부터 장기금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완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 덕분에 긴축을 해나가 인플레 위험은 잡으면서 경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침체로 가기 전에 상황을 완화시켜줘서 유동성을 좀 공급을 소위 말해 시켜줘가지고서 경제는 좋아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하고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터널을 빠져나왔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정 대표님을 우리 업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거는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터널이 끝났다 라는 얘기를 가장 어두울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도 긴가민가 했거든.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었는데 뭔가 우리 정 대표님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대신 운용자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진짜 각계격파 시대가 온 거죠. 오히려 세세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이제부터는 큰 틀의 흐름보다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 이제 터널을 지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86번가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증시각 TV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현장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거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매크로에 너무 관심 많고 그걸로 주식을 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나타난 현상이 최근에 인버스와 곱버스 최대 매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쏠림이 있을 때를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지금이야 조금 반등을 했지만은 또 이게 재착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신반전자 간다고 할 때가 좀 수급에 쏠림이 있었듯이 지금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표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게 쏠림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조금 이제 항상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몰려갔었을 때
별로 잘 먹여준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네. 살짝 한 발짝 빠져나오시는 게 예,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가지고서 네. 나오시는 게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을 현장의 소리로 한번 환원을 해보면 재작년 연말에 메타버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갔는데 사실 그게 끝점이었고 이번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보면은 그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대부분 부정일색이었어요. 그리고 하락으로만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그리고 하락론자가 나와야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는 뭐 이런 정도의 쏠림, 심리적 쏠림이 있었던 것인데 딱 그 시점부터 지금 반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쏠림을 주의하시라는 말씀 네. 해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이미. 바닥 대비해가지고서는 막 2,000 깬다 그랬었는데 이제 네. 뭐 2,500을 이야기를 하고 네. 또 막 나스닥이나 뭐 코스닥도 그렇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사실 뭐 개별 종목도 아니죠. 테슬라는 뭐 70%씩 바닥에서부터. 네. 예. 그래서 이 과격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건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의 되돌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장세로 전개되면 특징인데 그때가 주가 움직임은 제일 과격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다. 과거에 만약 이 장세가 맞다면 예. 금융 장세가 지금이요.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실제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좋은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많이 올라가야지가 이게 매칭이 돼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굴을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서 투자를 뭐 예를 들어 바닥에서 사실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아쉬워하시고 그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네. 보시고서 이게 좀 내가 볼 때 분석이 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를 지금 발굴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은 가장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코스피가 2,400 중반 정도로 오는 그래서 한 10% 이상 그리고 나스닥도 10% 바닥에서부터 10% 이상 올라오는 이 과정은 그냥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반등. 네. 뭐 너무 안 좋게 보다가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면 그때는 가령 숏도 많았을 거거든요. 공매도도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커버가 나오면서 좀 거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생각인 게 하나는 달러 강세가 너무 강했던 게 실적 억눌렀는데 네. 그게 좀 약해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로 차원에서 말씀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정말로 작년에는 마이너스로 이제 안 좋게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리오픈의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좀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네. 이익이 우리 계속 해가지고서 이익 추정치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일단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 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네. 그 뒤에 어떻게 증시가 세상이 이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네.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요. 저도 그냥 지금이 이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하향이 끝난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정도이지 이 기울기가 나중에 플러스 될 때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뭐 그쵸. 보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우문을 드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20년과 21년 초반에 나왔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반등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실적을 감안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의 금융 환경과 2000년, 20년, 21년 초까지 나타났던 금융 환경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사실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었고 네.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으로 그래서 반등을 하고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그 시장의 모습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는
정말 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모습이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네. 진짜 이건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이고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갈 수도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예.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정확히 잘 빠져나오고 싶어. 이런 마인드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20년 같은 장세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거니까요. 네. 뭐 반드시 이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항상 이중 천장이 나와야 된다거나 항상 이중 바닥이 만들어져야 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항상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지. 근데 제가 겪는 그 상황이 그게 아니어 버리면 네. 그건 이제 또 헛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보아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가 대깔꼬마니처럼 비슷한 시점이 옛날에 있었는데 20년 전에 바로 하면서 99년도에서 2001년, 2002년까지의 장세가 지난번에 나타났던 2000년 코로나 사태와 1년도, 2년, 22년도까지 나타났던 일종의 크립토 버블, 뭐 이런 것들하고 겹치고, 그리고 또 보니까 갑자기 2002년부터 2007년에 났던 중국의 WTO 체제 편입에 의해서 한국의 중간재 기업들의 폭등, 그다음 가치 주식들의 상승,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주가는 그때처럼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가치주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그거는 옛날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한국의 근원적 변화가 한번 일어날 때가 20년 만에 오는 게 아니냐. 그때도 사실은 뭐 옛날에 저퍼혁명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7년도가 진짜 가치 투자자들이 선배님들이 다 벌떡 일어났던 그런 때 아닙니까? 한국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장 주식에 대한 생각, 기업에 대한 생각, 대주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번에는 주주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혹시 이 주주에 대한 시각이 기업 실적 상승과 이렇게 연계가 되면 2002년부터 2007년에 나왔던 그런 한국의 대랠리가 한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주주행동주의가 지금 점점 더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장하는 쪽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행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증시에는 항상 좋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은 그럼 당연히 또 이 재평가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우리가 좀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 점들이 잘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또 지수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실전에서 주주 행동과 관련된 그런 입장을 해 오셨던 분 그리고 했으나 그동안에 많이 실패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모멘텀을 보통 모멘텀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국내적인 거나 해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여기에 기준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근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가지고서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 도입을 했는데 한국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2018년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운용사들이 19년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외부 컨설팅을 받고 기준들이 만들었고 근데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가가지고서 뭐 고소하겠다라든지 법적 대응하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레터를 보내는 게 그러니까 아주 우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갑자기 행동주의가 이렇게 몰려오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때부터 레터도 보내고 했는데 도저히 회사에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으니 우리는 법적 조치까지 가겠다. 네.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움직임들은 마치 이제 뚝배기가 끓듯이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보글보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움직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해외를 봤었을 때에는 일본도 그랬었고 미국도 그랬었고 사회 자체가 상당히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자산 가격이 한번 확 올랐다가 끌어올랐다가 내려가고 나면 조정을 많이 받고 나면 이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는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취하고 싶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나눠 달라는 것이죠. 야, 이게 지금 보니까는 주가가 40% 빠졌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서 이익을 다 그 본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배당이라도 그럼 많이 늘려달라. 아유, 난 손해를 많이 봤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도 행정주의가 많이 일어났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70년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70년대 중반에 딱 주가가 너무 빠지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안 되면 자사주라도 매입 소각해서 주가를 올려라. 네. 이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 뭐 최근에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런 움직임이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일단은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그 물꼬가 터질까요? 일단 주주 행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그다음에 은행이었죠. 최근에 사실 대주주가 많은 데는 아무리 주주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정확히 건드렸던 게 주인 없는 기업들을 건드려서 정확한 지점을 찌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금융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금융주들의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서요. 지금 저는 지금이 금융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장세에서는 다른 주인공들은 항상 바뀌지만 금융주는 금융장세에서는 늘 주인공 중 하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의 뭐 금융장세 국면이 계속 펼쳐지면 저는 뭐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금융주의 경우에는 해외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에서 저평가를 받았는데 그 네. 이유가 주주 정책이 많이 미흡해서이다.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건드리는 거니까 예.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3월이면 주총 열리고 하니 예. 그걸 보면은 결과들이 다 나오겠죠. 어떻게 될지가.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좀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 쪽으로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간에서 보는 또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분도 절반 이상을 거의 대부분의 은행 지주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가 밸류에이션으로 적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금융 주식들이. 지금 네, 뭐 PER, PBR 0.2배, 0.3배 이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구성하는 그 이제 밸류에이션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뭐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그 NIM이 혹시 좀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시기는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경기 요인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네, 뭐 좀 이게 해소된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더 확장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싸긴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이게 원래도 금융주들이 글로벌에서는 다른 주식 대비엔 싸거든요. 예. 근데 그들 대비도 우리는 훨씬 싸게 있으니 네, 다른 나라도 이건 좀 금융주가 좀 너무 싼데 낮다. 그 다른 나라 싼 금융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우리가 금융주 좀, 많이 싸다.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사실 즉각적으로 그만큼 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 이만큼 차이 나는 건 좀 해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 대표님이 조심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해외 금융주 대비 보통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 정도 수준인 거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뭐 쉽게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은 근데 이것도 진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예. 극심하게 차이 나는 곳은 이제 말씀해주신 그 정도까지도 네, 나고 예.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예, 네. 보통은 그렇게. 예. 금융주 외에 좀 관심 있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영역이 좀 있으실까요? 실은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좀 대표주들을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기가 정말로 여기서 반등을 최악의 국면에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각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기 민감 네. 섹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표 기업들은 더 일단은 올라간 속도는 처음에는 빠르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더 막 경제가 아주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2등이나 혹은 뭐 약간 뭐 서드 티어 업체들이 좋아지는 부분 그때 가서는 확 커지는데 그렇죠. 초기 국면에서는 일단은
아주 이제 여력이 있는 대표주들이 일단은 좋습니다. 네네. 네, 상황 자체가 잘 견뎠을 테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된 전기전자, 그 다음으로는 뭐 은행, 금융지주, 그리고 뭐 화학, 철강 아주 고루고루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정말 기록적으로 사거든요. 펀드 매니저 할 때 이렇게 한 달에 외국인들 많이 사는 거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이제 3년 동안에 너무 팔아가지고요. 그렇죠. 예전의 사례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6, 7, 8년에 이렇게 3년 연속 내리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9년, 10년에 또 기록적으로 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건대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을 테니까는요. 네. 그래서 뭐 기록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또 다시 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네.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사는 거의 배경 중에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좀 그렇게 됐다고도 해석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와 그럼 달러 약세를 어디 정도까지 감안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와 매도를 볼 때 너무 환율하고 연계해 짓는 거는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정도로까지 실시간성을 가지고 움직이진 못합니다. 네네. 오히려 크게 길게 보고서 들어올 때는 계속 들어오고 나갈 때는 계속 나가는 경향이 오히려 강한 게 외국인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해외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를 외국인들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우리가 하기는 한계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시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차이 많이 나오니 한국이 거기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여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과연 좋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여부가 일단은 더 크게 작용을 네. 한다라고 보시면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되어지는 카운터 파트너, 즉 외국인들한테 주식을 던진 주체는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시점에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여러 가지들이 데이터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저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러다 갑자기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균형 잡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쪽으로 탁 경도돼서 저희가 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게 탄력을 받아서 더 가게 되는, 뭐 저희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다 보면은 너무 많이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팔다 보면 다 팔고 어느샌가 네. 이제 인버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뭐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저는 최소한 그럴 때에 숏은 그러니까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고점일 때의 기준이지. 그렇죠. 사실 증시가 아직까지 우리 고점 대비 3,300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가지고서 인버스를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요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 높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은 항상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안 좋게 보신다면 현금은 괜찮을 수 있다. 음. 인데 과도하게 반대 포지션은 조금 지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어딘가 쏠리지 말자, 특별히 심리적으로도 쏠리지 말고 쏠리는 것들이 있으면 경계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올라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부정론 속에서 시장은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템플턴 경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보자는 입장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 고점이냐, 고점 신호는 뭘까, 경계해야 될 신호는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경계감이 없어졌을 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하시는 고점 신호나 경계 신호는 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주신다면요. 근데 사실 그걸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과열이 발생을 해야지 네. 우리가 고점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2000년에서 2002년에 가듯이 계속 아직까지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뭐 이제 이게 단기 고점 베어마켓 랠리에서 나왔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구간에 대해 가지고서 위아래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어마켓 랠리라고 안 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네. 반등은.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가 되려면 차트상에서는 지난번에 반등을 할 때 저점이 더 내려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상승 국면에서도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직색으로 가듯이 네. 하락이 트렌드가 계속 되려면은 일단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같이 내려오고 있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올라가면서 한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차트상에서는 일단은 조금 차이가 발생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일단 피크는 좀 지난 것 같다라는 게 제일 우려는 실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부분이 작년 6월에 9.1% 나온 이후로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또 나머지들의 인플레 관련된 임금도 그렇고요. 네. 좀 내려와 있다라는 것도 차이다. 네. 그리고 실은 그때보다도 주가도 더 내려와 있는 것도 네.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나오려면 네. 숫자 자체가 상당히 나쁘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려가 해소된 단계이지 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거다. 어쨌든. 우리나라 무역 적자 보십시오.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예, 현실은 나쁩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네. 맞아.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 지금 망조났어, 망하고 있어. 맨날 우리 그 경제신문 1년에 보면 역사상 최악의 뭐 그리고 반도체 뭐 몰라 뭐 이런 표현들이 써지면서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석을 잘해서 안 헷갈리실지 한번 해석을 해주신다면. 매니저 다 헷갈려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들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네. 왜냐하면은 펀드 매니저들은 벤치마크 대비해 가지고서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1월 달에만 해도 반성문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11%가 넘게 올랐으니 이거 네, 쫓아갈 이게 수 있는 사람은 쫓아간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소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일단 일반적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안 좋을 때에는 또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요. 주가 올라갈 때에는 폴더블의 삼성 역시 삼성이 최고야. 기술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까지도 전부 다 따라잡힐 것처럼 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항상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냐?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근데 디램은 정말 잘하는 회사가 맞고요. 그렇죠. 낸드는 경쟁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자꾸 TSMC하고 비교하면서 걱정들 하시는데 원래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2등 업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2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경기에 따라서 그냥 경기가 많이 나빠지니까는 지금 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고 네. 경기가 반등을 하면 특히 중국 쪽에서 좀 IT 쪽이나 이쪽이 반등을 해주면 네. 그러면은 또 재고가 또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이클은 또 한 번 더 탈 수 있다.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좀 너무 드라이한가요? 그렇게 아니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각자 본인만의 이제 장기가 조금 있잖아요. 운용자들이. 저는 턴어라운드에 아주 미치는 사람이에요. 턴어라운드 좋아,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턴어라운드를 딱 찍어서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난처한 일을 참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정 대표님은 투자할 때, 난 요 영역이 재밌고 요 영역이 전문이야만 이런 영역이 좀 있으실까요? 점점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못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점점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점점 지나면서 약간 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럼요. 요즘에 100% 운이지. 예, 많이 하고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예, 예. 운칠기삼도 잘못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운 이제 99 이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좀 상상을 해보는 것 자체는 네,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약간 한계를 짓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해서 오늘은 한번 이쪽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고민해보고 다음날은 저쪽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네. 하다가 만들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뭔가 또 저희가 사야 되고 나 다음날 회의인데 다음날에 어디 가서 발표가 있는데 반드시 좋은 거를 그래도 하나 추천을 못 드리면 내가 너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좀 바보스럽다. 네. 모르면 모르는 거고 지금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되지.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좀 잘 보이지 않느냐. 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걸 항상 그 안테나를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과연 이런 문명의 선두권에 서게 되고 그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고민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고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 권해주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독립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저도 선배님한테 배웠었던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분석 보고서나 분석된 글을 읽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네.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그 기업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나온 걸 보고 네. 그러고 나서 보아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쓰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 투자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거기에 딱 박혀버린다는 거죠. 너무 매력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버리면 사실은 더 크게 내가 보일 수 있는 투자 매력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숨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요. 보기 싫은 기업도 한 번씩 보시고 그냥 제로에서 네. 이런 것도 있네. 예. 저는 종종 그런 것도 하거든요. 뽑아놓고서는 기업 이름 지우고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서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은 왜 이랬을까 숫자가 왜 이렇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를 짓지 마시고 상상하고 좀 그런 거 자극되실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드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제가 나오면 보통의 경우에 매크로나 연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점점 그걸 이제 덜 보셔도 되는 저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밤에 뭐 미국장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편해지시 그렇게 좀 제발 저도 흘러가서 좀 편하게 좀 주식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업계 전문가 뭐 그런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강점이 있으신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기 직업이나 이런 쪽에서. 네. 그쪽에는 엄청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기회들을 발견하시면 그거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해서 네. 보시면은 저는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히 좀 첨언을 좀 해보자면 저희가 어제 제 고객 중에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 간부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들이 저한테는 아주 뭐랄까 보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현재 업계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칩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한다던가 통신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반대가 되면 곤란하다는 네. 것이겠죠. 예. 자기 영역에서 자기 아는 쪽에서 머물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최고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아주 동감하고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현지 소식 댓글로 전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동차 업종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카페라든가 저희 댓글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처럼 한 단계 떨어져서 숫자와 서류로 숫자를 파악하는 사람이 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식이라는 건 결국 현장의 반영이니까요. 그런 글들도 앞으로도 저희 댓글과 카페 글에 많이 좀 남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OMC의 회의가 마감되고 터널이 끝났음을 우리 86번가 정광 대표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86번가. 네.
86번가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증시가격투TV 투자인사이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